하여튼 오늘 갑자기 긴급하게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었잖아요. 이게 13년 만에 처음이래요. 근데 사실 환율을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뭐 바텀업으로 이제 기업만 보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 소규모 개방 경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 처음과 끝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 수출 기업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안 받는 산업이 사실상 없다 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환율은. 환율이랑 네. 주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오케이, 일단은 한 가지만 볼게요.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죠. 근데 기업은 주로 이제 수출 기업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할게요. 자, 1달러 어치로 우리가 수출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1달러 어치 팔아가지고 1,000원을 남길 때랑, 그쵸? 1,300원을 남길 때랑 어떨 때가 더 좋아요? 그쵸? 지금이 좋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이 1달러어치 팔아서 1,000원이 아니라 1,300원어치 남기니까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주가 왜 떨어져?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수출을 하기 위해선 그 원재료 같은 거, 또 중간재 수입해야 되죠. 그 수입 뭘로 해요? 외화로 하잖아, 달러로. 그러면 그만큼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그게 각 기업별로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용, 수출하는 단가, 그래서 얼마나 상쇄를 할 수 있는지 또 가격 전가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각 기업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는 않아요. 우리 이 최첨단 시스템, 전자칠판. 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싹 지워집니다. 띡! 싹 지워졌죠. 이 최첨단 이 전자칠판을 쓰고 있는. 그래서 일단은 수출 기업한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1달러당 다시 1,000원 이야기했고 1,300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1US 달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1달러어치를 팔았을 때 1,000원을 남기는 거랑 1,300원을 남기는 케이스.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자, 그대로 1달러어치 팔아서 1,000원이 아니라 1,300원을 남길 수도 있는데 외국의 이제 다른 나라 제품하고 경쟁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원화가 약세, 즉 환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뭐 0.8달러에 팔 수도 있는 거고 0.7달러로 할인을 해서 팔 수도 있어. 근데 경쟁사 제품이 여전히 1달러에 팔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수록 원화가 약세일수록 수익성도 좋아지고 수익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대신에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환율이 올라갈 때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다만 이것도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 제품들과 많이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는 강세로 가는데 원화는 약세로 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일본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상대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엔화가 엄청나게 기록적인 사상 최저 행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도 더 많이 약세고 근데 원화도 좀 약세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경쟁 우위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비교하기는 지금 힘든 상황.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과거만큼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없잖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인데, 그렇죠? 이제 일본하고는 그게 경쟁이 안 되고 오히려 뭐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중후장대 산업에서는 오히려 중국 기업들하고 또 이제 경쟁을 하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옛날처럼 환율이 오르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근데 어차피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환율이 오를 때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기회잖아. 근데 반대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음식료. 음식료 같은 거는 뭐 밀이 됐든 국제 곡물 같은 거 대부분 수입을 하잖아요. 예? 뭐 기름이 됐든. 근데 국내에서 가격 정가를 그만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원체 생필품이 많다 보니까 가격 정가도 쉽지가 않았고 그게 그래서 대표적인 피해주였어요. 환율 상승 피해주. 근데 지금은 뭐 제일제당도 그렇고 많은 식품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수출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인식이 똑같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다 수출 기업 수에 원달러 환율 오르면은 뭐 음식료주 피해
이렇게 또 보면은 안 돼요. 또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원자재 가격하고 연동해갖고 팔 수 있는 기업들 있죠. 네. 우리 지난번에 코스모 신소재 갔다 왔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자재 가격 많이 올라가면 자기네들은 임가공처럼 일정 마진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값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면은 이런 회사들한테 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환율 효과를 각각 봐야 되는 거고, 되게 친절하고 재밌는 게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 회사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환율 뭐 1% 변동 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외국환 대비 혹은 비즈니스 대비 자기네 이익에 미치는 효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게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환율이 1%뭐 위아래로 어떻게 변동이 되면은 자기네 이익에 얼마의 영향을 미친다가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환율이 막 1원, 2원 이렇게 올라도 실적 차이가 많이 나요. 1, 2원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퍼센테이지로 봐야죠. 퍼센테이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뭐 작년에 뭐 1,100원대에서 지금 1,300원까지 올랐다. 근데 그거 있어요. 주가는 하루에 1, 2% 변동되는 건 뭐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1, 2% 변동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루에 환율이 1% 변동을 하잖아. 이거 엄청난 폭등, 폭락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환율은 그 국가 경제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개방 경제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사와도 달러로 사오게 되고 수출을 해도 달러 결제가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기업 하나하나 영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환율 보세요. 환율과 외환의 차이 아세요, 혹시? 외환은 그냥 외국 환, 돈? 외국 돈이란 뜻이에요. 못 알아보겠지만 외국 환 괄호 열고 돈이라고 쓴 겁니다. 환율은 뭐예요? 교환 비율이에요. 환율은 교환 비율이고 외환, 외국 환을 교환하는 비율이 환율이고. 자, 그러면 원화 약세 강세, 환율 상승 하락,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이게 사실 언론마다 쓰는 게 다른데, 환율 상승 하락 외환 강세 약세. 자, 이거 설명해 볼 사람. 그 환율이 강세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자, 환율이 강세다.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환율이 강세가 무슨 뜻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율이 올랐다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원, 달러, 환율이라고 쓸게요. 네. 자, 달러, 원, 환율이라고 쓸게요. 네.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달러. 우리가 신문에 거의 다 이렇게 쓰죠. 근데 둘 다 맞아요. 근데 다만 이거를 달러, 원 이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쓰면 틀리는데, 자, 요거는 말 그대로 퍼라는 개념이에요. 분자 분모. 그러면 달러가 분모고 원화가 분자예요. 이걸 와서 가져서 보면은 1달러당 1,300원. 이러면 이해 가죠? 네. 이거를 표현한 게 달러당 원화. 근데 순서대로 읽어야 되니까 원 달러 환율. 분모 달러 분자 원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달러 원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달러 대비 원화 이런 표현으로도 써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는 달러 환율 이렇게 쓸 때는 원 달러 환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뭐예요? 1달러에서 1달러당 1,200원짜리가 1,300원이면 뭐예요? 상승. 상승한 거죠. 자, 하락한 건 뭐예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내려가면 하락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교환 비율. 교환 비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달러 1달러에다가 1,200원을 줄 때가 원화가 강세인 걸까? 1,300원을 줄 때가 강세인 걸까? 그렇죠. 적게 줄수록. 그렇죠. 이해가요? 그래서 외환,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를 놓고 보면은 환율이 떨어지는 게 강세, 원화 강세. 환율이 올라가는 게 원화의 약세예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원화가 강세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원화가 약세다. 근데 그 주어가
원화가 아니라 달러일 때는 뭐예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다. 달러가 주어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다. 그래서 자 봐요. 환율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다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헷갈리질 않아. 근데 외환으로 강세, 약세 하면은 주어가 항상 바뀌어. 엔화일 수도 있고 원화일 수도 있고 달러일 수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근데 환율로 놓고 보면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올라가면은 그 달러 대비 바꾸는 자산인 원화는 약세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는 강세다. 항상 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언론은 기본적으로 환율 이렇게 많이들 써요.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하락했다. 근데 유독 매일경제만 원화 강세다, 원화 약세다 이렇게 써. 왜요? 거기에 그냥 기조가 그래요. 거기에 그렇게 써. 그래서 주어를 항상 외환에 뭐 원화를 놓고 강세, 약세 이렇게 써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직관적이긴 한데 요 환율에 먼저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 또 헷갈리지. 내가 투자를 했어. 뭐 브라질에다 해외화 자산을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지 좋은 걸까? 그 나라의 통화가 강세여야 좋은 거야, 약세여야 좋은 거야?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이 과자에다가 투자를 했어. 그럼 이 과자가 강세여야 돼, 약세여야 돼? 무슨 돈으로 투자한 건데? 원화로? 일단 이 과자에 투자를 했어. 그럼 과자가 강세여야 돼, 약세여야 돼? 과자는 강세인 게. 그렇죠. 내가 산 게 강세여야지 좋은 거죠. 자, 미국 땅이에요. 미국 주식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자산이에요? 달러 자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달러 자산이 강세여야 좋아요, 약세여야 좋아요? 강세. 그렇죠.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미국 땅, 미국 빌딩을 살 때는 달러로 사니까 당연히 미국 달러가 강세여야 나한테 좋은 거예요. 왜? 나는 1달러에 샀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반대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되고 1,300원이 되면 말 그대로 환 차익이 생기니까 원화를 가지고 달러 자산에 투자했을 때는 달러 자산이 강세, 즉 달러화가 강세여야 좋은 거예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여야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진다. 원달러 환율이 2,000원에 갔어. 근데 내가 1,000원에 투자해 놓은 게 2배가 되는 거야. 나라는 망해했는데 내가 달러 자산 투자해 놓은 건 2배가 되는 거야.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는 내가 투자해 놓은 그 나라의 그 외화 자산이 강세로 가면은 나한테는 좋은 거야. 근데 반대로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상대 자산이 약세, 원화가 강세로 가야 내가 좋은 거지. 왜냐면 1,300원을 가지고 사봐야 미국이나 마트나 어디 가서 1달러어치밖에 못 샀는데 나중에 원화가 강세를 보여. 그러면 내가 1,000원만 있어도 1달러짜리를 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할 때는 우리 원화가 강세일수록 상대 자산, 상대 통화 자산이 약세일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가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싸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던 시절에는 2000년대 초반 막 이때는 그때 막 그 겨울연가 막 남이섬 이런 일본 사람들 명동에 바글바글 했잖아. 왜? 엔화가 강세니까 자기네 엔화 가지고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하면 싼 거야. 근데 지금은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일본에 가면 이제 쇼핑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지. 달러 가지고 일본 가서 쇼핑해봐. 천국이지. 이해가 갑니까? 이제 이 메커니즘이? 네. 근데 지금 왜 달러가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질문을 잘못했어. 왜 달러가 오르고 있어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왜 원화가 약세예요? 왜 달러가 강세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자,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달러는 강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돈이 많이 풀리면 어때요?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달러는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 자, 달러 자산이 엄청나게 풀어지고 있는데 달러가 풀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는 뭘 가지려고 해? 달러를 가지려고 하지. 다 외환 보유고 많이 축적해 놓으려고 하고 기업들도 위기에 대비해서 경제가 안 좋다는데 팬데믹이라는데 가장 안전 자산이 달러로 확보해 놓자. 그러면서
푸는 만큼 전 세계 곳곳에 계속해서 쟁여지는 거야. 우리나라 5만 원짜리 많이 찍을수록 5만 원짜리 어디 막 쟁여놓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가 풀리는 만큼 약세로 가지 못하는 아주 희한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엔 또 어때요? 달러를 걷어들인대잖아.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한대잖아. 또 금리를 높인다고 하잖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잖아. 그러면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하고 반대예요. 당연히 이자를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야? 제일 안전한 국가. 돈을 많이 뿌렸던 국가. 거기에서 달러로 회수를 한대. 그럼 달러가 어디로 가겠어? 다시 자 본토로 가자. 저 위험한 나라 무슨 뭐 5% 벌으려고 있지 말고 야 기준금리 이제 연말에 3.5% 간다는데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달러는 다시 강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달러 인덱스. 이 DXY입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달러화의 가치를 표시한 지수예요. 달러의 가치를 지수화한 거예요. 쉽죠? 네. 달러 인덱스. 자, 통화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환율은 교환 가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환율이든 다 교환을 하는 상대 가치로 보는 거예요. 원화 대비 달러, 원화 대비 뭐 엔화, 원화 대비 무슨 뭐 캐나다 달러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달러도 상대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상대 가치가 뭐냐? 달러 인덱스는 6개의 통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6개 통화는 유로,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파운드. 파운드 어느 나라 돈이에요? 영국. 그렇죠. 그다음에 스웨덴 크로네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지? 아,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 CAD라고 하는데 이거 다 저기로 썼어야 되는데. 아무튼 캐나다 달러. 그리고 프랑이 있습니다. 프랑은 어느 나라 돈이야? 우와! 이거야. 내가 기대했던 답이야. 프랑스 돈이 프랑이 아니라 스위스 프랑입니다. 스위스 프랑. 자, 내가 기대했던 답이 나와서 정말 기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대비의 가치가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가 약세 되면 달러는 어때? 가치가 강세가 되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얘네가 강세를 보여. 그럼 달러는 뭐야? 약세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봅시다. 이 중에서 사실은 파운드, 크로네, 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왜냐? 얘가 한 57% 정도 되고 비중이 엔화가 한 13% 정도 돼요. 이거 뭐 소수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유로화랑 엔화만 합치면 거의 70%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네가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러 강세 약세냐가 나타나겠죠. 근데 봐. 지금 전쟁이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걔네가 어느 땅에 있어요? 유럽에 있죠. 어디 근접해 있어? 유로에 있잖아. 물론 이제 러시아가 뭐 유로화 쓰지는 않지만 유럽이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죠. 그럼 유럽의 경기가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럼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인 외화는 어때요? 안 좋죠. 약세죠. 유로화 약세. 엔화는 어때? 엔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적인 약세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차지하는 70% 통화인 유로와 엔화가 기록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어. 그러면 어때? 달러는 당연히 강세겠죠. 그리고 그것도 글로벌 자금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돈을 또 빨아들이고 있어. 그럼 어때? 당연히 달러는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환율 1,300원이랑 코스닥 박살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겹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을 뭘로 사요? 돈으로 사잖아.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든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뭐 물론 실적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은 다른데 환율하고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뭐 제가 수출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 전자칠판 좀 지우고 그 나라에 환이 있죠. 환. 통화. 그 나라의 통화, 환은 그 나라의 경제,
체력이라고 보면 돼요. 자, 터키가 경제가 안 좋을 때 리라화 막 폭락하죠. 브라질 경제 안 좋을 때 헤알화 폭락하죠. 근데 거기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환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펀더멘털이다. 경제 체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이 1,300원을 넘었어요. 즉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그 나라의 환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1,000원에 투자한 사람, 1,100원에 투자한 사람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통화가, 그 나라의 기초 자산이 강세여야만 이 사람들도 차익을 얻는다고 했죠. 근데 외국인 시각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 그냥 주가가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가도 떨어지고 원화도 약세를 보이는, 자기네 입장에서 달러 가져다가 투자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 자산도 내려가고 기업 주가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양방으로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지. 그런 지금 메커니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당국에서 구두 개입이 나왔어요. 구두 개입. 구두 개입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구두발로 정강이를 찬다라는 의미인 줄 알고 고개 끄덕이고 있잖아. 그럼 안 된다고. 자, 구두 개입은 말로 개입한다는 겁니다. 말로 시장에 개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요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설명드릴 게 있어요. 환율은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방향뿐만이 아니라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일종의 그 라운드 넘버라고 하는데 땡땡. 일종의 문턱을 넘어서는 금액들 있잖아요. 1,200원, 1,300원. 그러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3,000이 깨졌다. 2,500이 깨졌다. 2,400이 깨졌다. 이런 라운드 넘버가 한번 깨질수록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방향에 따른 속도, 변동성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외환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 개별 기업 지금 주가 하나 떨어지면 이건 문제 될 것도 아니야. 나라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구두 개입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환율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 적극 모니터링하겠다. 아니면 나중에 그 주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그거는 말 그대로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어. 그 전에 미리 시장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가수요가 없습니다. 투기적인 수요가 붙어버려. 그러면 이게 순식간 1,350원 막 1,400원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으니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 야, 우리나라 지금 달러 많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달러 확 풀고 원화를 확 사들여? 그럼 원화 강세갈 수 있어? 그럼 니네 투기 수요들 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살짝 경고를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기 세력이 이기느냐 정부가 이기느냐 또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 구두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라든지 그 외환관리과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는 조금 더 긴박한 거야. 아예 기자 단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언론사 이거 쓰세요. 서울 외환시장에 경고를 줘야 됩니다. 쓰세요라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살짝 속도가 높을 때는 그 국장급 라인에서 시장 매체들 기자들한테 전화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장 매체는 뭐냐면 주식이라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보는 그런 경제 매체들 있죠. 거기다 그 일진 기자들한테 전화를 줘요. 네, 여기 누구 국장실입니다. 지금부터 외환 관련 이렇게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여서 지금 환율, 외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기사를 쓰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구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좌시하지 않는다. 손 놓고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심리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방향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로도 외환 시장이 진정되지 않는다. 1,300원 넘어서니까 1,310원, 1,320원, 1,330원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질적인 개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원화가 약세를 가고 있어. 그러면 약세인 통화를 우리 걸 사는 거죠. 원화 매수, 달러 매도.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푸는 거예요. 달러를 풀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원화의 가치를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를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달러를 좀 풀어주고 이렇게. 이해 가죠? 근데 여기에 그 외국환 평형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고급 용어입니다. 외국환 평형 기금. 평형이 뭐야? 평형. 평형을 맞춰주는 기금, 나라의 펀드 같은 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항상 이 기금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미세 개입이라고 해요. 미세 개입.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말이 붙고 안 붙고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미세 개입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에 한꺼번에 쏠리지 않게끔 균형만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 개입을 한다라는 거 뭐예요? 자기네 환율 아니면 원화 약세를 해갖고 뭐 수출 금액 많이 벌으려고 그래서 딴 데보다 수출 경쟁력 기업들 높여주려고 그러면은 저 나라 그럼 외환 조작국으로 통화 조작국으로 지정해라고 미국 재무부에서 주시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너네 왜 니네 통화 계속 약세로 가? 돈 많이 벌라 그러지. 그럼 딴 경쟁하는 나라들 뭐가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딴 나라들이 서로 막 뭐라고 하니까 미세 개입만 하는 겁니다. 미세 개입. 그거를 외국환 평형 기금으로. 근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다 그러면 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원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거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 옛날에 국정감사 때인가 누가 외국환 평형 기금 이거를 다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흑자를 봤네. 환율 효과. 예를 들어서 원화를 막 팔았어. 나라가 막 흔들리고 있어갖고. 근데 1,000원에도 막 팔고 있고 1,100원에도 팔고 1,200원에도 팔고. 근데 어때? 그만큼 원화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환 평형 기금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한쪽으로 팍 꺾였어. 그래서 외국환 평형 기금을 많이 썼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원화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1,000원에 달러를 많이 사놨고 1,200원에도 달러를 많이 사놨고 뭐 1,300원에도 사놓은 게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 달러화는 올라가게 돼 있죠.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외국환 평형 기금은 엄청난 흑자가 됩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그래서 외국환 평형 기금으로 저 흑자 냈네. 돈 많이 벌었네. 박수치고 있으면은 바보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나라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 달러 보유고랑은 다른 거예요. 외환 보유고, 외환 보유액.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요거는 말 그대로 기금이에요. 기금. 어떨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펀드 일종의 고용안정기금이라든지 그런 기금들 있죠. 그거는 특정한 목적을 갖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나라의 펀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외환 보유액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외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Y스트릿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